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핵심 정리, 회귀 모델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귀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관계에 대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방향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자 뒤에 가서 이제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간에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하는지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 회귀 모델과 거기에 관련되는 평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예측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트렌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그 정확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요약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단순 회귀 구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 계수에 대한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지, 그 다음에 R스퀘어, 그 다음에 MSE, RMSE, MAE와 같은 실제로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그 정의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귀에 대한 구조들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 회귀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다중 공선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오늘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공부 시간이 늘면 성적이 오를까? 결국에는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델을 결국에는 수치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국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확인은 결국에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산점도를 보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 회귀 모형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통계적 회귀 모형은 데이터의 분포를 기본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먼저 그 스캐터 플롯을 먼저 그리는 이유는 관계 형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놓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가 회귀 모형을 돌리거나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단순 회귀 모형입니다. 회귀식이 바로 우리가 Y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관계가 있는 것들이 X하고 Y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X가 변했을 때 Y가 어떤 식으로 값이 되었는지를 만들어지는 것들로 대략적인 형태로 1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회귀식입니다.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결국 가로축에 있는 x값이 얼만큼 변했을 때 그거의 페어에 해당되는 y값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회귀 분석에 해당되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단순 회귀 모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B0라는 부분과 B1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B0는 결국엔 뭐냐면은 X가 0일 때, 즉 X가 하나의 데이터 값이 0일 때 실제 Y 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죠. 결국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Y 절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1이라고 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X가 단위 크기로 증가를 할 때 결국엔 Y의 단위 크기로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편적으로는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요. 바로 이제 B1이라는 부분, 베타1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의 함수 형태,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차이를 잔차라고 하는 레지듀얼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실제로 이렇게 산점도로 그려진 것들을 실제로 직선으로 방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단순 회귀 모형으로 만들었었을 때 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보시면은 결국엔 얘는 B0가 지금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건 결국에는 엑셀에서 이제 주어지는 제공하는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R 스퀘어 값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측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 값이 되는 것이죠. 즉,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결국 이 1차 함수의 구조에서 베타라는 것은 실제로 두 데이터 간에 어떤 한쪽이 단위 크기만큼 변동했었을 때 나머지 한쪽이 변화하는 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이 단순 회귀 모형의 바로 핵심은 x가 y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통계적으로 밝히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는 y 값이 없더라도 x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형태가 바로 단순 회귀 모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귀 분석에 대한 통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데이터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수학적인 통계적인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x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실제로 체계적인 영향을 표시를 하는 것을 f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fx에 의해서 y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회귀 분석의 전반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fx가 결국 종속 변수 y에 대해서 x 독립 변수가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결국 fx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입실론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차 원의 1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결국 베타 제로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결국엔 절편 인터셉트가 되는 것이고, 베타 1이 슬로프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입실론이라고 하는 잔차는 중요한 것은 입실론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의 형태를 갖는 오차항의 분포가 결국 정규 분포 형태를 갖는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 베타 1이라고 하는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계수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베타 1이라는 이 기울기가 양이라고 하면은 결국 말 그대로 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베타가 0.5다 이런 숫자면은 x가 1단위를 증가하게 되면 y는 0.5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타가 만약에 부호가 음이라고 하면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그러면 베타가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2다. 그렇게 되면 x가 1만큼 증가를 하면 y는 2만큼 감소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기울기의 부호는 관계에 대한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회귀식 하나를 보시면 예제에서 10 플러스 2배의 x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x가 3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y 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 16이라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베타 1에 해당되는 값이 2가 되는 것인데요. 즉 x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y는 2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절편은 10이 되는 것이죠. 베타 제로는.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y가 1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하고 지금 관련을 해서
베타 제로라는 게 절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베타 원에 대한 회귀계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입질론이라는 부분으로 대표되는 잔차 부분이 있는데 즉 설명하지 못하는 노이즈 부분들 결국 직관적으로 그런 노이즈들이 작아져야지만 결국엔 회귀 시기 제대로 된 데이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모델에 대한 설명력, 결정계수 R 스퀘어라는 값입니다. 결국 R 스퀘어라는 값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R 스퀘어라는 값은 전체 변동분에 설명된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체 변동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해당되는 회귀식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설명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설명된 변동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전체 변동이 결국 설명된 변동과 크기가 같다는 의미는 설명된 변동은 결국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는 식인데 이 두 개가 값이 같게 되면 이 R스퀘어는 1이라는 값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변동들을 누가 다 설명을 하냐면 회귀식이 다 설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R 스퀘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 되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엄밀한 식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계적인 수식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R스퀘어는 1-SST분의 SS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SSE는 결국에는 잔차 제곱합이라는 것이죠. 실제 Y값과 회귀선이 예측한 값, Y 햇과의 잔차의 제곱의 합이 되는 것이고 SST는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에는 편차의 제곱이죠. 평균 주변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총 제곱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SST가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변동인데 평균 근처에서의 변동이고 실제로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회귀선이라는 게 평균 회귀선의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SS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변동하고 설명된 변동이라고 아까 전에 직관적으로 설명됐던 형태가 결국에 이 형태로 나온다라는 의미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형태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 잔차 제곱합이 0에 가깝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차에 대한 제곱, 실제 값하고 회귀선에 대한 값이 없어지게 되면 0이 되면 결국에는 R스퀘어는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값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 뭐와 같아지냐면 SST와 같게 되면 결국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값은 결국엔 이 두 개의 값이 결국에 전체 변동량이 그대로 모든 걸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값이 같아지고 1이 되면은 R스퀘어 값이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지면으로 글자로 직관적인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또 다시 좀 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을 다음 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R스퀘어 값은 지금 SSE하고 SST로 나누는데 실제로 SSE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회귀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오차가 되는 것이죠. 근데 회귀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오차라는 것을 다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SSE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R스퀘어 값이 결국 1이 돼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SST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가 있는 것처럼 실제 값 자체가 가지는 분산, 즉 변동성을 전체 변동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완벽하게 분산이라는 식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이 평균 주변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이 형태를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SST하고 SSE는 보시면은 평균 주변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SST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SSE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요 부분들 결국 회기선에서 떨어진 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이 값들이 작아져야지만 이게 실제로 동일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SSE하고 SST가 같아지면 모델이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다. 지금 R스퀘어 값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SSE가 제로가 되면은 잔차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결국엔 R스퀘어 값이 1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SSE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스퀘어 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음 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레지듀얼이 잔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R스퀘어 값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회기의 값 R스퀘어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잔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 SSE가 커지기 때문에 R스퀘어 값이 급격하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회기선은 설명력이 떨어지고 예측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R스퀘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R스퀘어 외에 나머지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오차 기반에 대한 지표인데요. MSE하고 RMSE, 그 다음 MAE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MSE는 RMSE하고 MAE는 예측값이 얼마나 실제값하고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되는 것이고요. MSE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mean squared error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MSE는 결국 MSE에다 루트를 씌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E는 실제로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인데요. 실제로 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일 빠르실 겁니다. 실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평균 제곱 오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뺀 실제 값하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예측값하고 그에 대한 무슨의 차이에 대한 제곱을 결국에는 전체 개수로 나눠준 게 MSE이고 여기다 루트로 씌운 게 RMS이고요. 그 다음에 뺀 차의 제곱이 아니고 뺀 차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이 MAE가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것처럼 만약에 잔차들이 커지게 되면 어떤 큰 잔차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제곱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어떤 큰 오차에 대해서 되게 민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어찌됐든 거기다 루트를 씌우고 값을 좀 줄인 느낌이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표준 펀치하고 좀 비슷한 느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MA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뺀 차의 절대값의 형태니까 크기는 실제로 MSE보다는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들이 편차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편차에 대한 평균이 되는 것이니까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나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Y값이 10, 12, 15예요. 이건 실제 값이고 예측값이 11, 13, 14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잔차는 결국엔 실제로 뺀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12에서 실제로 예측값은 1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 15에서 14로 예측을 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순서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값에 대해서 MSE는 결국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이 되니까 전체 값이 1이 되고 RMSE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AE도 실제로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의 절대값. 그래서 3이 되고 전체 개수로 나눠주니까 1이 되고요. 그냥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결국 MSE가 하고 RMSE하고 그다음에 MAE를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전에 어떤 특징 중에 큰 오차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더 시각적으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레지듀얼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잔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뺀 차에 대한 부분들의 절대값을 씌우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는 부분을 아까 MA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MSE는 뺀 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잔차가 크다고 하면 그것의 제곱이면 엄청나게 숫자가 커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A하고 MSE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뺀 차의 제곱이냐, 뺀 차의 절대값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잔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MAE 대비 MSE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들. 이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지듀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예측값에서 떨어진 이 수직 거리들을 가지고 MA나 MSE나 결국 RMSE를 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것들이 이제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시죠. 실제로 다중 회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즉 y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얘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집값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x1은 방해 개수고요. x2는 위치, 뭐 서울시내든지 물론 기준이 될 수 있고 x3는 뭐 지하철 거리, x4는 평수, 뭐 이렇게 하면 이 x1서부터 x4까지가 결국 집값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집값을 예측하는 부분이 결국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현상에서 가장 많이 결국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은 결국에는 변수들이 결국에 설명을 하는 주요 요인들이 여러 개가 되고 이것들을 지금 결국 선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 요인들이 하나의 슬로프로 나타나는 형태들로 돼서 다중회귀 모형의 수학적인 표현이 바로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베타 원서부터 베타 K가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부분적인 효과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나머지 변수들이 이분은 왜 부분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머지 변수들이 변화가 없었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베타 1은 x1만 변했을 때 y에 대한 변화에 순수한 변화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베타 제로는 절편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어지는 입실론은 잔차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가 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선형적인 회귀 변화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설명했었지만 해당되는 독립변수 하나가 변했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모든 변수가 고정이 됐었을 때 x1이 1 변화하면 y는 얼만큼 변화하는가. 그 하나에 대한 순서의 증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도 보면은 y 이퀄 5의 플러스 2배의 x1 플러스 0.5의 x2라고 하면은 결국 베타 1이라는 것은 x1이 1만큼 증가하면은 y2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을 때 x2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y는 결국 평균적으로 얼만큼? 2만큼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2가 0.5라는 의미는 뭐냐면 x1을 고정을 시켜놓고 x2가 1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 y는 얼만큼? 0.5만큼 늘어난다 이런 거죠.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었던 것처럼 단순 회귀보다는 실제적으로 다중 회귀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중회귀인 상태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한 회귀로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 설명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생략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중회귀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외에도 결국에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형태로 2차나 3차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정해놓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그 의존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회귀 분석의 모형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의 회귀 분석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은 결국 회귀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형태로 출발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개념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게 될 마지막에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다중 공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티코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높은 상관이 있으면 회귀 개수의 추정이 불완전해지는 현상을 다중 공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계적인 양으로 얘기를 할 때 결국에 VIF라고 해서 분산 팽창 지수가 10 이상일 때 회귀 개수 부호가 비상식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든지 표준 오차가 증가를 해가지고 p-밸류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엔 뭐냐면은 서로 상관성이 높으면 변수를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원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통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들, 리치라든지 라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버스트한 방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중 공선성은 결국 회귀 모델하고 상당히 그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다중 공선성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다중 회귀 분석하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고 나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간단한 개념과 P로 확인해야 될 것들을 베이직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문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입니다.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입실론에 대한 설명으로,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타 0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베타 1은 x가 0일 때 y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베타 1이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수록 y의 예측값도 증가한다. 4번, 입실론은 항상 0이 되도록 회귀 모형에서 자동 조정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베타 0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타 0는 결국엔 뭐냐면은 y 절편이죠. x가 0일 때 y가. 베타 1은 결국엔 전체적인 영향력의 크기죠. x가 1단위만큼 늘어났을 때 y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실론은 결국 잔차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에 대한 의미들 중에서 보기 중에 맞는 것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는 여기서 베타의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차항은 실제로는 0이 아니죠. 그래서 평균이 0이라는 가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실론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얼마?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차항에 대한 성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잔차, 레지듀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래서 1번 잔차는 예측값과 평균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2번 잔차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3번 잔차가 모두 0이면 알스퀘어 값은 0이 된다. 4번 잔차는 회귀계수의 추정값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실제로 잔차는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잔차가 모두 0이 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설명력에 관련된 R스퀘어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잔차하고 결국에는 R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 자,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잔차는 실제로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차가 모두 0이라고 하면은 모델이 완벽히 맞춘 것이며 R스퀘어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E와 MSE, RMSE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첫 번째, MAE는 큰 오차에 덜 민감하고 MSE는 전체 오차의 평균 크기를 단순 측정한다. 두 번째, MAE는 절대값을 사용하며 MSE는 오차를 제곱하여 큰 오차에 더 민감하다. 세 번째, MAE는 항상 RMSE보다 크다. 네 번째, MSE는 단위가 Y와 동일하여 해석이 더 쉽다. 자, 여기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AE는 단순 결국엔 절대거리죠.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고 MSE는 그 잔차의 제곱이죠. 그래서 큰 오차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 RMSE는 MSE의 제곱근을 루트로 씌운 거니까 표준편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스퀘어 값이 0.85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모델이 1번 85% 정확하다. 2번 Y의 변동의 85%를 X가 설명한다. 3번 예측 오차가 15%다. 4번 오차가 작을수록 R스퀘어 값은 감소한다. 자, 이 부분은 바로 2번입니다. R스퀘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R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R스퀘어 값은 결국에는 실제로 Y의 변동의 80%를 X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Y의 변동의 85%를 X가 설명할 수 있다.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 R스퀘어에 대한 값이다. 의미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인데요.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때 바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를 제거. 2번 변수의 선택. 3번 주성분 변환. 4번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높인다. 자, 이 문제에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결국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은 놈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결국 로버스트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PCA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성분에 대한 것들을 변수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0회에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다중공선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음 중 다중공선성과 VIF 결국에는 팽창계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부분입니다. 자, 1번 다중공선성은 회귀계수의 분산을 감소시킨다. 2번
다중회귀에서 독립변수 간의 높은 선형회귀가 있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한다. 3번 분산팽창지수 VIF가 5 미만이면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이 존재한다. 4번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중공선성을 만족해야 된다. 자, 이 분의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실제로 다중공선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들끼리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 그 변수들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회귀 계수 추정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을 아는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실제로 8회에도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 문제인데요. 다음 중 회귀 분석의 잔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리 벌써 답이 나왔긴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보기는 답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차의 평균은 0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잔차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하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을 가지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잔차의 분산이 역시 마찬가지로 등분산을 가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작으면 작을수록 레지듀얼이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외로 회귀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회귀라는 거에 대한 식들, 단순 선형 회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R-스퀘어라는 부분, RMSE라든지 MSE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것을 이해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R-스퀘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RMSE나 M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개념에 대한 정리, 실제로 다중선형회귀죠. 간선형 선형회귀인데 다중회귀라는 자체가 실제로 자연계 현상에서는 실제로 우리들이 분석을 하는 데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분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멀티코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교재에서 2장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3장, 그 다음에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 4에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실제로 회귀 분석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정확한 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3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져 나가시길 바라고 실제로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 4에 있는 내용들로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